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통화기금 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ECB 인사들이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첫 금리 인하 이후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금값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년간 금 수입량은 미 연준 보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800톤이 넘었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소 준비금 요건을 7월부터 기존 2.5%에서 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연준 내 거세진 매파에 비둘기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둘기 거장이었던 오스탄 굴스비 미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마저도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데이터 도구가 계속해서 냄새를 맡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고 확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번 주에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물가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의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예상치가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더해서 1분기 GDP 예비치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닝 시즌의 초입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이 미증시의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한 주 시작 월요일,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 LPR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지표인 5년 만기의 LPR은 연 3.95%로 2개월 연속 동결했고 신용기업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1년 만기의 LPR의 경우엔 지난해 8월 이후 같은 수준인 연 3.45%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새벽 0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일본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4월분이 발표됩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월요일 함께해 주실 마선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선겸 마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PC 네.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 강연회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서울 강연회에 이어서 굉장히 폭넓은 차트 교육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 그리고 저의 해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인데요. 마선님께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또 부산에서 하시는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부산에서는 어떤 내용도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네. 서울에서 했던 그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서울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의 기술 그리고 패턴 연습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실전의 접목을 바로
실전에서 바로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전 매매 기법들, 패턴들을 위주로 제가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서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부산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강연회고요. 부산 이외에는 상반기는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해석하시는데 그리고 패턴 연습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번 부산 강연회 꼭 오시면 제가 길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차트 분석 비법 그리고 매크로 이슈 담아주실 예정이고요. 상반기의 마지막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지난주에 서울에서 열렸던 오프라인 강연회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부산에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깊은 하락폭을 보여줬던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반등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 다시금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 보이는 이 양봉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지금은 상승했던 이 분들을 조금은 토해내면서 다시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0.61% 상승한 17,2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칼럼 제목 보시면요. Do interest rates matter anymo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가 더 이상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금리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경제 구조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는 정부가 고금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고금리의 파급 경로가 꼬이고 있는 복합적인 현실을 설명을 하면서 작년에 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했지만 대형 은행은 순이자 마진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과 서비스 부문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중국, 유럽과 같은 제조업 경제 대비 금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연준의 금리는 무딘 수단이다라면서 이를 말했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중요한 영역은 보조금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난 연방 재정 적자라며 올해 처음으로 국채이자 지급액이 국방의 지출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바로 질문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기사와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칼럼에 따른다면 이 칼럼은 오히려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니면 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칼럼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금리 여전히 중요한가가 일단은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네. 차트를 일단 조금은 보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차트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봉상 차트, 네, 일봉상 차트를 일단은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네. 자, 일봉상 차트를 보면, 자, 지금 금리 인상 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일단은 지수들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정부 정책과 소위 얘기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있죠. 네. 정부의 정책은요. 정부의 정책은 통상적으로 세금으로 일단은 표현이 됩니다. 세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정부가 있습니다.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정부로 끌어들이려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려는 효과를 받으려면 세금을 줄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세금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 자, 여기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못 쓰게 하면서 시장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고 시장에 돈을 뿌리려면 금리 인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기사를 다루실 때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는 재정 정책을 쓴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쓴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요거 많이 나올 건데 미국은요 제일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시장에 돈을 푸는데 제일 중요한 세금이 뭐냐면 법인세예요. 법인세. 법인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은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자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복지 정책. 자 다시 일단은 적어드릴게요.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많이 쓰죠? 복지 정책을 쓰려면 시장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네.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채권 교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정부는요, 여러분, 정부, 민주당이 지금 정부잖아요. 정부는요, 돈이 없어요. 돈을 무슨 중앙은행에 쌓아놓고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만드나요? 채권.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이 채권은 뭡니까? 나라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채라는 표현을 쓰죠. 채권을 찍어서 뭐예요? 시장에 유동성, 그러니까 돈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바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일단은 민주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이라는 얘기예요. 대선 때는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나올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채권을 찍어내서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자.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뭘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니까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를 안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안 하자라는 건 아닌데 줄이자라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쓰니 돈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붙는 겁니다. 이제 대선 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반을 넘어서면 항상 최근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미국 관련해서 미국 경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셧다운입니다. 이 셧다운까지 지금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돈을 더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자. 공화당은 돈은 더 이상 뿌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공화당이 돈을 줄이자라는 거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100을 뿌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공화당은 뭐예요? 30만 뿌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라는 그 개념을 듣고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 개념을 일단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건데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100이라는 돈을 찍어내자라는 거고 예를 들면 공화당은 30이라는 돈을 찍어내자라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협의가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채권은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채권이요? 국채. 자,
협의가 안 된다. 두 번째,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 이슈를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협의가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셧다운은 뭡니까, 여러분? 각 미국의 공공기관의 모든, 그러니까 경찰서랑 소방서 등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문을 다 닫는 거다. 그게 셧다운입니다. 왜요? 자, 미국의 부채. 이게 두 개가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미국 부채로 또 연결돼요. 기사에 미국 부채 얘기 또 나왔었죠? 그렇죠? 미국 부채가 너무 심하다. 이게 또 여기에 연결되는 건데 보세요. 미국 부채가 굉장히 심해요. 자, 미국 부채의 마지노선이 여기라고 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국채를 더 찍어내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요 정도 늘어나죠? 이거를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이 갭을 늘려야 됩니다. 부채의 갭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갭이 안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 필수적 요소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뭡니까? 셧다운 시킨다. 셧다운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걸로 우리 샷다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셧다운입니다. 공공기관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자, 공공기관의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뭡니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연금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남겠죠? 월급과 뭡니까? 연금 이런 것들이 남겠죠. 이거를 어디다 투입을 해요? 아까 그 갭. 이 갭에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셧다운이다. 셧다운까지 가면 미국이 어떤 뭐 디폴트 상황이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협의가 안 됐을 때 지금 셧다운까지. 그리고 두 번째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국채 발행도 뭡니까? 빚이 원래 여기였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건 빚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빚이 또 여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 그리고 국채 발행,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의 모든 것은요. 모든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부채예요. 아니 왜 금리 얘기하는데 미국의 부채 얘기까지 가느냐. 최종적인 끝판왕은요. 미국 부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채가 늘었어요. 부채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출 많이 쓰시죠? 카드 많이 쓰시고. 자, 부채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한 달에 다달이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카드값 그리고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2번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부채가 정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부채가.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네.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이란 정부도 여러분 돈을 찍어내서 지금 빚이 생겼어요. 그럼 얘네도 연이자 적용시켜서 매년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정부라고 해서 그냥 돈을 띄어먹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찍어내고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미국이 3년 있다가 내가 원금하고 이자 5%를 줄게라는 이런 국채를 발행하면 네. 이걸 누가 삽니까? 자,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중국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3년 있다가 미국은 원금이랑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물론 이제 매년 주지만 제가 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은 일본의 채무자가 되는 거고 얘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매년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시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과 미국이
채권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는 것은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지금 대선의 영향도 있고 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느냐 혹은 금리를 내리느냐 이슈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굉장히 묵혀져 있는 그런 이슈기는 하지만 이건 누구나가 다 경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면 미국 부채 얘기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에서도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 부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부채가 요 정도 선에 있다가 요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네. 근데 금리가 올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미국 부채는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된다. 요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부채에 따른 이 이자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미국이 갚아야 되는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요, 여러분. 작년 말 올 초 기준으로 한화로 100조였습니다. 100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숨만 쉬어도 미국 부채 이자로 100조 이상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측면, 특히나 끝판왕인 미국의 부채 문제를 봤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과 금리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요? 네.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얘기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매일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일단은 좀 단편적인 단기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지금 은행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제가 또 전문이죠, 여러분. 은행 얘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쪽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그리고 부채 문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대선 후에 대선 전이라 사실은 기사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대선 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시장 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를 넘어서 미국의 부채 상황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나는 아직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는 마스터님께서 직접 이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떻게 또 전략을 펼쳐서 수익까지도 연결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 가지 또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요거죠 61선 지금 제가 항상 요거 일봉 설명을 드릴 때 2024년 이후로 그러니까 2023년 11월 이후로 61선을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1선에서 한 번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봉 어떻게 됐습니까? 61선은 바로 뚫었습니다. 반등도 없습니다. 반등도 없이 바로 뚫고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을 뚫으면서 지금 매도 시그널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뚫었어요. 매도 쪽으로 굉장히 좀 잘 뚫었기 때문에 힘이 좀 굉장히 세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요거 뭡니까? 일목 상단 그리고 일목 하단을 거침없이 그냥 뚫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일단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걸로는 18,170 라인입니다. 18,170 라인에 일단은 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70 라인이니까 지금 보겠습니다.
네.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170에 지금 270 정도 하면 900이거든요. 900포인트. 900 곱하기 4 하면은 3,600틱이죠. 지금 3,600틱 수익 중입니다. 3,600틱 이상 일단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아마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서울경제TV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몇 틱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일단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쭉 보시면 61선 그냥 뚫어버렸고 일목 상단과 하단 일단은 거침없이 일단은 뚫어버렸고 데드크로스 당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으로 매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다. 분봉상으로도 일단은 많이 좀 흔들고 있죠. 많이 흔들고 있고 꼬리들이 굉장히 좀 길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 시간에는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근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그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 방향을 타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이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모든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봉이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일목 하단입니다. 한 17,400 라인 정도 되거든요. 17,420 라인. 17,420 라인은 종가상으로 뚫지 못한다고 하면 하방 쪽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네. 17,420 라인을 종가상으로 위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큰 이번 주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 방향 타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은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들이 너무 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의 한 시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에 급등하고 긴 윗꼬리를 만들었었던 오일인데요. 오늘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달러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하락폭은 지금 0.54% 밀리면서 81.7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China Imports of Russian oil near record high in M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3월에 러시아산 석유를 그동안 제공했던 최고치에 근접한 양을 수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는데요.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그리고 가격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내내 중국의 최대 공급국으로서 하루 214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최대 공급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산의 3월 수입량은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3% 감소했는데요. 한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유가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돌에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KPMG는 공급 피해나 무역로 차단 이슈로 유가가 또 뛸 수는 있지만 100달러에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부연했는데요. 이러한 유가의 상황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의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님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고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틈에 중국의 이 러시아산 수입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고 또 이란의 원유 수출도 보면 서방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산의 원유가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글로벌적인 원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좀 보셔야 돼요. 하여튼 뭐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 두바이유, 텍사스 중진류가 일단 있는데 요거 세 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산의 원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 중국. 그다음에 인도거든요. 요 두 나라가 일단은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일단은 쓰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의 원유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하고 인도에 소위 얘기하는 덤핑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중국이 원유 수입량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잠깐만 보면 이 항생을 보시면 되는데 자 항생 주봉 일단 보겠습니다. 주봉 일단 보면 네. 월봉 보죠. 그냥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일단 보면요. 2011년, 2011년 가격을 지금 깼어요. 여기가 2011년 가격이고 이게 2022년 그리고 지금 가격이거든요. 지금 항생이 이렇게 깬 겁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를 보시려면 당연히 중국의 지표를 보셔야 되는 건 맞으나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중국 지표가. 그러면 홍콩 항생 지표를 일단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생 혹은 H쉐어가 있거든요. H쉐어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항생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생만 보시면 됩니다. 11년 전 가격을 그냥 깨버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말에 중국 경제공작 회의 리뷰를 제가 해드리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경제공작 회의 리뷰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기업 제재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은 지금 많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재 GDP가 점차적으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해서 경제를 띄워야 되는데 이 경제를 펌핑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죠. 자, 그런데 제가 3월달 이제 주말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던져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끝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100이 지금 내려왔는데 10 정도 뛴 거다. 상대적으로 일단은 좋아 보일 뿐 절대적인 수치는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유 수입량이 뭐 러시아산이든 어떤 산이든 원유 수입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네. 경기가 조금은 좋아졌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수입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기사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중국이 지금 조금씩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산을 샀어요, 여러분. 예. 러시아산을 지금 산 게 아닙니다. 원래 사고 있었어요. 유럽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을 원래 사고 있는데 그게 늘어났다. 경기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절대적인 지표는 지금 항생 지표를 일단 보시면은 답은 나옵니다. 지금 월봉으로 봐도 월봉 지금 뭡니까? 음봉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해요. 100이 떨어지고 여러분 제가 추세선 한번 그어드릴까요? 네. 100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죠? 100이 떨어지고 지금 10이 오른 겁니다. 10이 오른 거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정말 있다.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그냥 밑으로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금 항생과 중국의 모습이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유 수입량이 늘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때요?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 중국은 변한 게 없어요. 자국 내 기업의 제재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이 바뀐 게 없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뭡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국 경제 그리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일단은 매도 쪽으로 설정하시고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유하고 조금 네. 플러스해서 제가 원유를 일단 좀 봐드리겠습니다. 원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5일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 잠깐 보시면 요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계속 지지 라인 형성되는 거를 보여드렸죠. 네. 좀 다시 그릴게요. 좀 네. 잘못 그렸네요. 네, 여기 정도입니다. 79.96달러 정도였는데 한 80달러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80달러를 지지할 시에는 이제 9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한 달, 2달간 계속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눌림 조정을 일단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림 조정을 받고 80달러를 일단은 굳건히 지킨다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 봉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 봉 보시면 여기를 일단 지켜주면 돼요. 80달러 위에 한 80.40달러 정도, 80.40달러 정도. 30에서 40이네요. 정확히는 30입니다, 여러분. 수정하겠습니다. 80.30달러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N자형 반등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다. N자형 반등으로 여기까지 올랐다가 뭡니까? 여기까지 눌림 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N자형으로 반등을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80.30달러 정도 그리고 80달러 라인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이 80달러를 지키는 한 이거는 다시 위쪽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중기로 가시는 분들은 네. 중기로 가시는 분들은 충분한 눌림 80.30, 80달러까지의 충분한 눌림을 보시고 매수 쪽으로의 중장기 포지션 가지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는 또 이게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분봉상으로는 매수 매도가 지금 엇갈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딱 답을 드리면 오일은요. 단타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네. 매수다 매도다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냐 매도냐의 그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네. 단타의 영역, 그 트레이딩의 영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단타의 영역은요.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 시간대별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네. 내가 매도를 보고 있었어요. 매도를 보고 있어서 여기에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직선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쭉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거 잡고 있어야 됩니까? 손절 그 마이너스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손절을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매수를 보고 있었어요. 매수를 보고 있어서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왔는데 지금 뭡니까? 바가지 모양으로 쭉 내리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거 손절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요? 단타 트레이딩의 영역과 중장기 포지션의 영역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령과 발상 기법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간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그 시간대 항상 단타 매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큰 손실 보시지 않고 재밌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은 중장기 그리고 단타의 영역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중장기 그리고 단타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의 영역으로 조금 더 민감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전략 나도 놓치지 않고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우리 마스터님과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긴 시간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개방송 참고해 보셔서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승분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 밀리면서 2,35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4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다시금 2,355달러까지 올라가줬지만 그동안 또다시 또 이 상승분을 또 토해냈고요. 다시금 2,35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단타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Gold Literacy as Middle East Tension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분쟁 확대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매력이 떨어진 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온다의 시장 분석가 켈빈 웡은 현재로서 금값이 실제로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이며 금 보유 비용 상승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한편 오스탄 골수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 압력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더 약해지고 있었던 주말을 보냈습니다. 현재 골드가 좀 깊은 하락을 보여주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략 바로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골드 중동 분쟁 확대 우려가 중장기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단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력을 좀 다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큰 프레임을 일단 잡으시고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진입 자리라든가 어떤 이런 현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골드는 지금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일단 보셔야 되는 장이 맞습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저 차트 잠깐 볼게요. 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서 봤어야 돼요. 여기서 기본적 분석 보면서 보니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그리고 국채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사실은 있었고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일단은 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고 지금은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낼까요? 굉장히 쉬운 퀴즈인데 이건 올림 차트일까요? 내림 차트일까요? 올림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려가는 빙고. 거예요? 올라가는 아,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라고 하셨나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래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의 모양과 제가 보는 차트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누구나가 다 올림 차트라고 얘기하지 내림 차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데 그럼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뭐를 잡아야 되냐? 이건 다른 영역이다. 자, 쭉 보시면 올림 차트입니다. 매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인식 하나. 자, 두 번째. 단타적인 접근을 봤을 때 단타적으로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분봉상으로 보면 자 중장기적으로 일봉상으로는 이거 올라가는 매수의 힘이 센 그런 그림인데 분봉상으로는 뭡니까? 여기에서 아까 6시 20분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힘이 매수 방향으로 뻗는다, 매수 방향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 잡아서 그냥 버팅기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타의 영역은 제가 아까 5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일봉상으로 쭉 보면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름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자, 매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매도로 포지션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매도로 포지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길게 가겠습니까? 짧게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매수의 힘이 세요. 근데 매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짧아요. 그렇죠? 왜? 매수의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짧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한 최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면 길게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왜? 매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의 힘이 센데 내가 분봉상으로 어떤 매도 지점이 보여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추세는 잡지 마시고 짧게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의도치 않게 오일과 골드의 트레이딩 전략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 트레이딩 전략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베스트 5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님 오늘 매수장인가요 매도장인가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매수와 매도 물론 일봉상으로 보이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섣불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없이 제가 만약에 매수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냥 매수 잡고 계시고요. 오늘 매도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없이 올라가는데 매도를 그냥 계속 잡고 계셔서 나중에는 로스컷, 마진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분석을 하시면 자, 매수의 힘이 센지 매도의 힘이 센지 혹은 어정쩡한 힘인지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단타의 영역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매수 쪽이면은 매수의 힘이 세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 그럼 홀딩으로 조금 더 길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매수 쪽인데 매도 쪽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아, 포지션을 잘 잡아서 수익이 날 수는 있으나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중간에 일단은 커팅을 하시는 이런 기술적인 여러분들 스킬도 부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일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단타는 대응의 영역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큰 손실 없이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도 지금 기본적인 분석보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큰 추세의 힘을 좀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짧게 대응할 건지 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파란불이 좀 강하니까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단타의 영역은 일단은 매도가 유리한데 이것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면 지금은 제가 사인을 안 드리죠. 왜? 지금 주요 시간대가 아닙니다. 사실상 거래량도 일단은 많이 죽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주요 시간대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반, 11시 정도라고 여러분이 최대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흐름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의 영역도 아닌 매매의 영역 자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전략을 접목시켰을 때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들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가실 수 있는 매매 일지 수익들 또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 가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또 2주 만에 부산에서 또 열어주시잖아요. 최다 인원 그리고 최대 규모로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오프라인 강연회를 매년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부산에서는 어떤 내용들 또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기초적인 차트 그리고 차트 패턴 연습을 하셔야 해외 선물은 차트 패턴 연습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연에 오시면 단순히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 강연회에서도 뭘 내드렸냐면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전문가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제 일단은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제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차트 보이실 거고요. 네, 진입 자리 그리고 청산 자리도 보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똑부러지게 부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차트 분석 비법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는 당연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과제까지 드릴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초를 배워보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실패만 해가지고 너무나도 우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마스터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오프라인 강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 많은 것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늘 많은 또 전략들 그리고 이슈까지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일봉상 60일선을 이탈했고 일목 상하단이 뚫렸으며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출현한 것을 봤을 때 중기 매도가 유리하지만 오늘은 캔들의 긴 꼬리가 달리고 있으니 관망 시그널 담아주셨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눌림 조정 중이고 80.30달러 지지 시 N자형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기본적인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유리한 현재
현재 골드의 시장이고 현 차트상에서 일봉상 매수 힘이 강하지만 분봉상 하락 중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으로 매매하자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